국왕에서는 이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강의했고, 그다음에 다른 채권자 간에 충돌했을 때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면제권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서 최우선 면제권 또는 확정일자 우선 면제하고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은 소멸되고 우선 면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미배당임이 생겨도 소멸된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서 미배당임이 생기면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형 한변권이 있다. 전세보증을 전액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상가 임차인, 즉 식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구강을 듣고 식강으로 이어서 강의를 들으셔야만이 강의가 더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제가 구강 같은 경우는 한 70분을 넘게 강의를 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 뭐 좀 짧게 3, 40분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180에서 192쪽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상가 건물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은 어떤 거냐. 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또는 뭐 불법이든 미등기든 등기된 주택이든 이런 걸 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상가 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인도를 갖춰야 된다. 이 사업자 등록은 구청 사업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 이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려면 환산 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환산 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권으로서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또 이 환상 보증을 이야기할 때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갖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하지만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인 환상보증을 갖고 그것이 상위법으로 보호받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만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한 거는 소액 임차인을 결정할 때에도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를 상환하지 않고 보증금만 갖고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또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오피스들은 지어지기를 업무용 건물로 지어졌지만, 업무 용도로 지어졌지만, 그것을 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즉, 오피스텔을 갖다가 전입신고하고 거기에 임차인이 거주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주택을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제 공실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공실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대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어차피 지어지기를 업무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실로 있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가구 1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1주택이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해 놨다가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피스텔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 받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거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낙찰받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이게 글자가 안 오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강의를 그렇게 했어도 빈프렉스 날라오는 글자를 갖다가 좀 없애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잊어버릴 때가 좀 있네요. 어쨌든 이제 책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 구강은 판서를 많이 했죠. 이번에는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이 사실은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또 상가를 여러분이 낙찰받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를 입찰 들어갈 때는 꼭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 책이 뭐 있어봐야 한 1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가를 입찰 들어갈 때는 꼭 책을 한번 읽고 들어가요. 왜냐면 자주 하지 않는 거는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택은 우리 항상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 않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 건물이 어떤 거라는 건 바로 열심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그걸 약자가 상임법이죠.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어떠한 임차인이 되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냐? 언제까지? 다음날 오전 0시까지는 기다려야 돼. 다음날 새벽 0시가 돼야만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를 보호받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권은 사업자 등록, 이건 세무서 사업자예요. 건물인들을 갖추고,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이제 9억이죠. 9억으로 올라갔죠.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이 2014년 1월 1일 현재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이거는 이제 책이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2년 전에 출간한 책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억, 수도권 과민억제권은 3억, 광역시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보호 대상이고,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지 못하고 강제로 퇴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5년 5월 13일부터 상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들,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초과되는 이제 환상보증을 가지고 있다 하도록 이러한 경우도 대항력 인정했지만,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만 주장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월 10일 날 근저당이다 했을 때, 이제 이전에 갑이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니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당연히 뭐 건물인도도 당연히 이것이 바로 대항 요건이니까 이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이제 환상보증이 9억 이하여야 돼요. 9억 이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환산보증이 9억 이하인데 보증금이 5억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400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440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환상보증금 딸 때는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과거에는 이걸 다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죠. 그래서 환상보증금 딸 때는 세금을 환상보증금 내 범위에 넣는 거는 정말로 그 정상이 아니죠. 예를 들면 보증금 5억 400만 원 환산하면 어떻게 따냐?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4억 원이 되죠? 4억 원. 그래서 환상보증금은 9억 원이 되죠. 이럴 때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환상보증금 초과는 이게 초과되면 이제 확정일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림차에는 어떠냐? 의림차에는 이제 위에다가 써볼게요. 의림차에는 이는 당연히 뭐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를 가졌는데 환상보증금 어디냐? 보증금이 한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850만 원. 부가세 별도. 우리가 주택은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상가는 부가세가 10%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환상보증금 딸 때는 850 곱하기 100을 하면 8억 5천이 되죠. 거기다 1억을 포함하면 환상보증금은 얼마냐? 이런 경우 환상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이 되죠. 이거는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상보증금 범위를 초과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항력만 있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10년 있죠. 10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도 확정일자를 해달라고 막 그냥 사장사장하죠. 안 돼요. 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없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이 사람은 배당 요구에서 전액 배당받았다 그러면 낙찰자 인수할 금액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끝났냐?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사람을 또 따져봐야죠. 환상보증금 범위 내 초과되어 있는 건. 앞에 건 생각했죠? 이 정리가 됐죠, 머리가. 자, 후에 이제 보면 병임차인이 있어요. 병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700만 원이에요. 이러면 700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7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억. 그러면 요거랑 따지면 환상보증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그러면 상위법으로 보호받는 건 서울 같은 경우 제일 높은 환상보증이 제일 높은 서울 같은 경우도 9억을 초과되면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임차인도 우리가 2015년 5월 13일부로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항력은 인정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그 임차권은 소멸된다는 거죠.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이 처분권을 훼손당하게 돼서 피담보 채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권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이후에 임차권이나 담보물권이나 일반 채권이나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등기부하고 주택에 있는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경매나 이 공매 절차 진행하는, 그거는 경매는 민사집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공매는 국세집법에 의해서
그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대항력은 이 경매를 시작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 대항력은 잔금 납부와 즉시 소멸돼 버려요. 이거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대항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냐? 이 3억 원 누구한테? 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이 낙찰할 때 청구할 수 없고, 이 사람이 배당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냐? 채권 가압류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가압류에서 그 일반 채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돼요. 근데 일반 채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 참여하게 순위가 쫙 밀리죠. 이런 사람들은 환자분 초과되는 사람은 전세권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주죠. 이러한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임대차 등기 해도 일반 채권에 불과해요. 배당 요구하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또 보호 못 받아요. 이번에는 정임차인은 보증금 9억이요. 월세는 없어요. 그럼 이게 한상 보증금 9억이잖아요.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보다 순위가 늦지만 이 사람은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받고 순위 배당할 수 있어요. 대항력은 물론 소멸되고 우선 변제권은 있죠. 민배당금은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민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초과되는 사람은 확정일자 받을 수 없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기준을 이유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9억 5천 되는 사람은 이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지 우선 변제권 없다. 선순위 임차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 이유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환상보증금 범위든 초과되든 모두가 소멸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이 소멸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채권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채무자금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순위는 늦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갖고 순차 배당하고 미배당이면 소멸된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상가를 정리를 꼭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건 기본 ABC로 상가를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개발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걸 갖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면 저한테 로열티를 주고 제가 그렇다고 로열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상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부에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새벽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그 밖에 임대인이 임대할 권리를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죠. 이 법에 따라 상가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나 경매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대항력을 주장했는데 이때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건 의미가 없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하던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만 소멸시키기 위해서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일반 매매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매매로 하면 A가 소유자가 B로 바뀐다면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설정되기 전 설정된 갑임차이든 설정 후에 의시자든 이게 갑임차인 근저당을 모두 B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경매가 됐다. 이건 소멸. 이거는 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가 된다면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 왜냐면 공매는 이제 최초 공매 공고할 때는 공매 공고 즉시 공매 공고 등기관에게 공매 공고를 촉탁을 해야 되고 세무서장 등은 또 이 공매 공고 즉시 공매 통지서를 이해관계에 통지하도록 국세지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또는 경매일 때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그 상위법 제 3조 제1항에 따른 대항 요건, 즉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공매 공고가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으로서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만을 가지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환산해서 이 환산보증금으로 그 환산보증금이 다음에 해당되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돼야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지역별로 변천사를 보면 그 여기서도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때 유의할 점은 보증금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 건물 즉 대지 가액까지 포함해서 가액의 2분의 1. 근데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 했어요.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다가 2014년 1월부터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까지 주택과 같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이 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을 기준해서 최우선 변제권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우선하지만 2014년 1월부터 설정된 담보물권이다 그러면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일 때 1,350,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서울은 4,500만 원일 때 1,300. 이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으로. 간혹 보면 이제 그 오피스텔을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제자분이 이제 그 낙찰을 받았더라고.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처럼 생각해서 보증금이 1,000에 그게 이제 한 월세가 한 70인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현행법상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6,500만 원일 때 2,100밖에 못 받아요.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이라면 환산 보증금은 8,000이 되는 거예요. 소액임차는 아니죠. 근데 주택처럼 보증금 갖고 따지니까 1,000만 원이면 이게 6,500 이하니까 2,20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00만 원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웬걸 배당일 3일 전에 작성된 배당표 원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어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도 없고 소액임차인도 아니라서 배당에서 아예 배제돼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소기준금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미배당금 낙찰자가 인수해야죠. 그 인수해야 되는 거 1,000만 원을. 사실 그 사람은 오피스텔 사가지고 단타로 해서 한 1,500만 원 벌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이제 그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줬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준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한 7년, 8년 동안 거기서 영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갱신을 한 두세 번, 서너 번 했죠. 갱신을 한 서너 번 했더라고. 그 사이에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아요. 근데 두 번에, 세 번째 갱신할 때는 확정일자를 안 받아.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안 받아도 처음에 받아놓은 것 같고 얼마든지 우선 면제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한테 통화가 되냐, 전화를 직접 해서 처음에 할 때 확정일자 받은 게 있냐 했더니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갖고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잘못했을 때에는 배당일까지 올바른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표를 정정할 수가 있는 거죠.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를 정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일에 배당표가 정정이 됐죠. 그 1,000만 원을 소액 임차는 최우선 면제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갖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한 푼도 없어졌던 거죠. 이런 실수는 여러분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거는 소액의 보증 밀장도 반드시 보증금 플러스 월세 100으로 하는 환상 보증금을 하는데 환상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되면 최우선 면제권은 없다. 없다. 그럼 환상 보증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시. 서울 소재하고 보증비 1000이고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이제 2차 개정 이후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보증비 1000이고 보증 월세가 50 곱하기 100 그러면 이게 5000이요. 그러면 6000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이 상가 건물 가격 2분의 1 부분에서 최우선 면제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환산 6,500 이하일 때 2,200을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니까 6,500 이하니까 이 사람은 2,2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보증금이 1,000이니까 1,0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인데 월세가 40만 원이야. 그러면 3,000 플러스 40 곱하기 100이면 4,000이 되니까 환산 보증금이 7,000이 된단 말이에요. 7,000은 6,500을 초과되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확정일자 갖고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말소기준걸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미배당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전액 배당은 소멸되는 거고, 말소기준걸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하고 미배당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거다 이 말이죠.